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의 설레임입니다. 오늘은 유상화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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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옷을 좀 꺼내 입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늘은 또 날씨가 포근하면서 가을 날씨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마치 오늘 빨간불 강하게 켜낸 우리 증시와도 같습니다. 왜 환절기 때 우리가 감기 조심하려고 비타민 챙겨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투자 비타민,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건강 지켜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JP모건이 연준의 양적 긴축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동성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산업 보도들이 잇따르면서 해당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AI와 우주개발, 원자력 등 테마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버블 우려가 공포로 이어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 완화 기대감과 테마주 강세가 맞물려서 미국 증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황 유승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유승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전일 대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하루였습니다. 전일까지만 해도 버블 붕괴 우려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언론 보도로 급등하면서 시장 전체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분야를 차세대 전략 기술로 지정하면서요.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AI와 원자력, 우주개발 같은 성장 테마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JP모건이 연준이 10월 FOMC에서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유동성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테마주 중심의 강한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미국장은 버블 벙커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유동성의 힘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움직임 히트맵 열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데다 주요 기업들이 강력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투자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중 3대 지수 중 다우존스는 46,734.61로 0.3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6,738.44로 0.58%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22,941.8로 0.89% 올랐습니다. 3대 지수 외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2,482.85로 1.27%나 뛰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의 대주주가 된 이후로 인텔의 첫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인텔은 지난 3분기 136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치는 월스트리트 전망치의 3% 이상을 상회한 수치입니다. PC용 X86 프로세서 수요가 최근 몇 년간 부진했지만 이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CNBC 방송이 분석했습니다. 3분기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미 정부에 지급될 주식분을 회계상 반영한 결과라고 인텔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23일째로 접어들면서 역대 두 번째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 등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 예산안이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셧다운 국면에서 임시 예산안 부결은 이번이 12번째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공화 민주당의 이견으로 임시 예산안 처리에 이번에도 실패하면서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3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라는 전략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를 셧다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두고 양당이 충돌하면서 빚었던 35일 셧다운 기록을 깨고 최장 셧다운으로 기록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구매자 대상 현금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품을 중단할 경우 내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5%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2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닉라이 JP모건 아시아 태평양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 제도로 의미 있는 수요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내년 자동차 판매가 3%에서 5%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전망은 현행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모두 중단되는 상황이 전제라면서 소비가 강세를 보인다는 시나리오 하에서도 성장세는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급된 전망치에는 전기차의 내연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는 전기차만 따로 놓고 보면 판매 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 15%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M7 소식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3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테슬라의 경우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시장의 예상치에 약간 못 미치는 3분기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3분기 매출은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인 후 12% 증가한 281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회사의 주가는 2.28% 급등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물론 시장 전반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테슬라 외 주요 종목 중에는 엔비디아와 아마존닷컴의 주가도 각각 1.04%, 1.44% 급등하는 등 미국 대형 기술주 그룹인 M7 종목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개발해온 전문 기기들의 출시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면 폴더를 아이패드의 폴더와 폴더블 아이폰 모두 기술적 문턱에 발목이 잡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이 완벽주의 기조로 인해 디스플레이 주름 최소화를 포기하지 못하는 탓입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이미 경쟁사들이 구현한 수준의 제품조차도 완벽한 주름 제거라는 목표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거듭된 지연이 오히려 시장 진입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고 소비자들의 실망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맥투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대화면 폴더블 아이패드는 당초 목표였던 2028년 출시가 불투명해지면서 2029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어서 아마존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결합해 전자상거래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블루제이라는 로봇팔과 엘루나라는 AI 관리 도우미, AI 기반 증강현실 안경 등 3가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아마존은 이들 기술이 자사 창고와 배송 현장에서 시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 기술은 패키지 분류를 자동화하고 인력 배치를 최적화하면서 배송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루제이는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엘루나는 AI 비서 역할을 하면서 관리자에게 최적의 인적 배치를 돕도록 설계했다고 전했습니다. JP모건이 연준이 곧 양적 긴축을 멈출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유동성 기세감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언론 보도로 급등하면서 AI, 우주개발, 원자력 등 다른 테마주들도 상당히 뛰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짧은 조정에도 빠르게 반등에는 이른 흐름이 자금 시장의 탄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주는 실적 시즌과 주요 정책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JP모건의 긴축 종료 전망과 테마주 강세 속에 미국 시장은 유동성 기대감을 바탕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신 이슈들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전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요즘 SNS와 구직 사이트에는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문구가 넘쳐납니다. 네, 하지만 그 뒤에서는 누군가는 이용당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이 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되며 이른바 캄보디아 스캠 산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이슈 키워드는 사라진 기회의 땅 캄보디아입니다. 네,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취업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착 후 연락이 끊겼고 며칠 뒤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살해 혐의로 현지인을 체포했으며 한국 정부도 즉시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취업 제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현지 체류 중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닙니다. 최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온라인 사기 조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IT 기업 채용, 고액 리모트 근무를 내세워 한국인과 대만인, 중국인 청년들을 유인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여권을 빼앗고 가짜 투자,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강제로 동원시키는 현대판 인신매매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1,000명에서 2,000명이 스캠 조직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지만 일부는 강압이나 유혹에 넘어가 가해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귀국한 한국인 10여 명이 온라인 사기 공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를 스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든 이유를 경제적 불균형과 허술한 법 집행에서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업이 무너지자 카지노, IT 단지로 가장한 스캠 센터가 대거 생겼고 부패한 관리들이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국제 NGO는 캄보디아 북서부와 국경 지역이 무법지대처럼 변해 인신매매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건 이후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귀국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귀환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가담자를 분리조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동남아 각국과 스캠 대응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피해 구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처음부터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귀환자 대부분이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빈곤과 일자리 불안이 만든 범죄 구조를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말 뒤에는 이제 정보와 검증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특히 SNS 광고나 메신저를 통한 비공식 채용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외교부 안전여행 사이트와 해외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식 인증업체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건 이후 캄보디아에서는 수백 명의 한국인이 귀국하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꿈의 직장으로 시작된 해외 취업이 누군가에는 인생의 덫이 된 현실, 기회와 위험의 경계는 언제나 한 끗 차이입니다. 해외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 전 우리가 믿어야 할 건 광고의 말이 아니라 사실과 확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제안 뒤에 감금과 폭행, 심지어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이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현대판 인신매매라는 점에서 더욱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특히 요즘은 취업난이잖아요. 이 취업난인데 하필이면 취업 공고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기를 벌인다는 점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이제 해외 취업이든 국내 취업이든 취업 광고가 SNS 광고나 비공식 채널에 올라오면 반드시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경제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유승화 아나운서가 전달했습니다. 네, 전해주시죠.
네, 오늘장 경제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금리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3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2.5%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울 수도권 집값 불안과 가계대출 증가 우려, 높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최근 정부가 10월 15일 대책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출 경우 주택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선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교정하고 조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해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U+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버 해킹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정부로부터 사이버 침해 의혹을 제보받은 지 석 달 만입니다. 이로써 올해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서버 해킹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LG U+는 이달까지 사이버 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렉은 해커 집단이 이 회사의 외주 보안업체를 해킹해온 정보 계정 정보로 LG U+ 서버 정보와 계정 및 직원 정보를 탈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LG U+ 쪽은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만으론 서버 침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LG U+는 정부가 요청한 자체 점검 과정에서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11일 자체 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으나 LG U+는 이튿날 문제가 된 서버의 운영체제를 직접 재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선 사이버 침해 흔적을 숨기기 위해 포렌식에 필요한 서버 원본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LG U+는 평상시 작동하는 액티브 서버의 백업본을 정부에 제출한 뒤 비상시 작동하는 스탠바이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가 됐던 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정말 4,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수급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과 방산, 조선주의 수급 유입이 가세함에 따라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코스피 먼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 상승한 3,941.59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5,755억 원, 기관이 1조 4,05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2조가량 덜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27% 상승한 883.08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불 강하게 켰는데요. 전반적으로 개인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1,585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켠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섹터가 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2.38%, SK하이닉스 6.58%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요. 네, 2차 전지 역시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0%대 가까이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조세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알테오제는 전일 대비 1.55% 하락한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약 8%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특징주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유승화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네, 오늘 전력기기주가 강했습니다. 그런 소식에 HD현대일렉트릭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투자 심리도 같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HD현대일렉트릭은 4% 넘게 오르면서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특히 전날 발표한 실적이 놀라웠는데요. 매출이 9,954억 원, 영업이익은 2,4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 그리고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24.8%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실적을 서프라이즈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63만 5천 원에서 89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연구원은 관세 비용이 반영됐음에도 이익률이 개선됐고 일부 비용이 조기 회수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적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해외 시장에선 특히 유럽 지역 매출이 전년 대비 76% 이상 급등했고요. 북미에선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이 늘면서 수주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3분기 신규 수주액은 약 1조 7천억 원, 수주 잔고는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회사 측은 수익성이 높은 전력기기 프로젝트 납품이 확대되고 국내외에서 고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다면서 AI 인프라와 친환경 투자 확대를 기회로 적극적인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HD현대일렉트릭은 고성장과 고수익성, 그리고 글로벌 수주 확대라는 3박자를 갖추면서 전력 인프라 대표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의 차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오늘 5% 가까이 오르면서 4.98%의 상승률을 보여줬네요. 종가 78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HD현대일렉트릭에 관한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 저는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중한 때 50만 9천 원까지 치솟으면서 50만 닉스를 달성했습니다. AI 반도체 대장주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의 배경에는 간밤에 발표된 인텔의 깜짝 실적이 있습니다. 인텔은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월가 예상의 20배 이상을 기록하며 A와 PC 시장이 동시에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PC 시장까지 되살아나면서 반도체 전반의 투자 심리가 급 반등한 겁니다. 이 소식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가량 급등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에는 이 소식이 이중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AI 서버 확산에 따라 HBM 수요가 꾸준히 늘고 PC 시장 회복으로 레거시 DM까지 본격 턴어라운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덕분에 국내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가 AI 1등주를 넘어서 이제는 쌍끌이 엔진을 단 종합 메모리 강자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LS증권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무려 36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IBK 투자증권은 70만 닉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내년 주가 전망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6천억 원, HBM 매출이 8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상승세를 더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4분기부터 범용 메모리 사이클이 본격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SK 하이닉스가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AI와 메모리 두 날개를 단 SK 하이닉스. 이 상승세가 단기 반등을 넘어서 한국 반도체의 새로운 정성기로 이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승아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죠? 네, 오늘 강했던 종목 중에서 단연 반도체를 꼽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전력기기주 그리고 조선주를 같이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저는 이번에 삼성중공업을 뽑아봤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이번에 실적이 매수세를 끌어올릴 정도로 3분기 깜짝 실적과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서 오늘 장 초반 주가가 5%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3분기 매출이 2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이 2,3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2배, 정확히는 99%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은 9%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실적 개선은 고선가 선박의 인도와 해양 플랜트 매출 증가 덕분인데요. 4분기에도 고수익 선박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SK증권은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상선 부문 수익성이 본격 개선될 것이라면서 괄목할 만한 실적 턴어라운드의 시착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 분석에서는 KB증권은 4분기 신규 수주 기대감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21,5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NH투자증권 역시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는 10%에 근접할 것이라면서 2026년까지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3분기 중 노사 협상으로 성과급 지급이 있었음에도 반복 건조에 따른 예비비 절감으로 오히려 4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줄었습니다. 생산성 개선과 비용 안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은 약 51%지만 연내 해양 플랜트 및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가 예정돼 있어 연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서 실적 기반의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조선업 회복의 대표 주자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차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종가 24,9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4.1% 증가한 수치고요. 최고가는 25,40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SAMG 엔터주입니다. 오늘 혹시 인스타그램 보셨나요? 오늘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하나의 스토리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리사 효과를 띄운 핫쇼핑의 사진인데요. 네, 오늘 증시에서는 이른바 리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무려 2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애니메이션 사랑의 핫쇼핑 캐릭터가 그려진 그립톡 사진을 올리자 제작사인 SAMG 엔터의 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리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억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단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낸 홍보 효과가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SAMG 엔터는 잘 알려진 대로 국내 대표 키즈 애니메이션 시리즈 캐치 티니핑의 제작사인데요. 이 작품은 2020년 첫 방송 이후 매년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오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팬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봉한 극장판 사랑의 하츄핑은 12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역대 국산 애니메이션 흥행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시즌 프린세스 캣칩 티니핑이 오는 30일 유튜브 티니핑 TV에서 첫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방영은 11월 5일 JEI 재능TV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총 26부작으로 제작이 됩니다. 새 시즌 방영과 연말 대목이 겹치는 만큼 4분기 실적 탄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SAMG 엔터는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 이후 올 상반기 영업이익만 116억 원을 기록하며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 7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적자 구조에서 올해는 연간 흑자 달성이라는 유력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10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이번 리사의 SNS 게시물과 새 시즌 공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 컨텐츠의 힘과 글로벌 셀럽의 영향력이 맞물려서 SAMG 엔터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유승화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에 준비한 특징주는 클래시스입니다. 요즘 미용 의료기기가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클래시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이고 있는 클래시스인데요. 오늘 클래시스는 남미 의료기기 유통그룹 JL 헬스 인수 소식에 4% 이상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인수는 브라질 현지 법인을 통해 진행되고 지분 77%를 인수하고 자금은 전액 자체 보유 현금으로 조달합니다. 또 JLS는 브라질 미용 의료기기 시장 확대 최대 유통사인 매드 시스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클래시스의 주요 제품을 독점 유통 중인 회사입니다. 이번 인수로 클래시스는 단순 수출 기업을 넘어서 현지 유통, 교육, 금융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단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클래시스는 이미 슈링크로 대표되는 비침습적 리프팅 시술 기기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슈링크 유니버스, 볼류머, 시크릿 RF, 리파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K-뷰티 메디컬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루다와의 합병을 통해서 초음파와 마이크로니들 RF 기술을 모두 확보하면서 기술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를 K-메디컬 디바이스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남미 진출을 계기로 클래시스는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 영향력과 고객 경험을 직접 설계하면서 글로벌 탑티어 미용 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의 차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클래시스는 52,1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는 10% 이상 오른 수치고요. 고가는 52,80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클래시스까지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특징주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기업 로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전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이죠? 네, 오늘은 제가 노래로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름이니까 S-오일. 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대한민국 도로 위 주유소 간판에서 가장 익숙한 이름 S-오일입니다. 네, 단순히 좋은 기름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좋은 에너지를 설계하는 회사, 정유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S-오일의 변화와 도전,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네, S-오일은 1976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석유 정유화학 기업입니다. 네, 서울 마포구에 본사를 두고 울산 온산 공장에서 하루 약 66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규모는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인데요. 정제된 제품의 절반 이상이 수출되고 있을 만큼 S-오일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S오일의 사업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유, 석유화학, 그리고 윤활기유 사업인데요. 정유 부문에서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생활과 산업에 연료를 공급하고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파라자일렌, 벤젤 등 플라스틱과 섬유의 기초가 되는 원료를 생산합니다. 네, 윤활기유 부문에서는 고급 자동차 엔진 오일에 사용되는 고순도 기유를 만들어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S오일은 단순히 기름을 파는 회사로 남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유 중심 구조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샤인 프로젝트 수소 작업이 있습니다. 네, 먼저 샤인 프로젝트는 약 9조 원 규모의 대형 투자 사업인데요. 울산 공장 내에 새로 짓고 있는 설비로 정유 부산물을 고부가 가치 석유화학 제품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2026년 완공 예정이며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S오일은 정유 중심 구조에서 정유와 화학이 결합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또 하나의 축은 수소와 저탄소 연료 사업인데요. S오일은 모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와 협력해 저탄소 수소와 암모니아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연료전지 전문기업 FCI와 함께 수소 생산부터 충전, 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부터는 SAF와 바이오 재생지제를 시장에 공급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적을 살펴볼까요? 2023년 S오일의 연간 매출은 약 38조 원,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약 8조 9천억 원, 영업이익 약 2,600억 원으로 정제마진 회복과 석유화학 제품 판매 개선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네, 또한 S오일은 경영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2024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정유 부문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또한 고객 중심의 VOC 시스템과 환경 안전 통합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공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정유 산업은 국제유가, 환율, 정제마진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또한 중국 중심의 석유화학 공급 확대와 대규모 신규 투자의 장기화는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S오일은 이 모든 변동성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쯤에서 떠오르는 친구, 바로 구도일이죠. 구도일이 달리고 있는 길, 그게 바로 S오일의 방향입니다. 오늘의 연료를 넘어 내일의 에너지를 준비하는 기업, S오일, 그들의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기름에서 좋은 에너지로. 오늘의 기업 로그 S오일이었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ESG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S오일도 더 이상 단순한 정유 기업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전승현 아나운서, 네. 그러고 보니까 좋은 기름이니까 아니라 좋은 세상을 위해. 제가 음치라서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요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좋은 세상이니까 S오일. 어떤가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섭외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S오일의 행보 더욱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복잡한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승화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유승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시간은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해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특징주로 제가 클래시스를 잡아봤죠. 미용 의료기기, 즉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리포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리포트는 화장품 산업 관련 리포트고요. 교보증권에서 준비한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초반부터 반도체 수급이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쉬어가던 화장품주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APR과 달바가 있을 정도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위상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화장품 시장,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오늘 산업분석 리포트에서 대표적인 기업인 APR과 함께 종목 분석 리포트까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고 해외 시장에서 K뷰티 브랜드의 존재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한때 팬데믹 이후에 소비 침체와 중국 의존도 문제로 주춤했던 국내 화장품 산업이 이제는 신흥국 시장과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ODM, 즉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맡는 제조 전문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K뷰티의 성공은 한류와 트렌드에 힘입은 브랜드 중심 성장에 가까웠다면 최근엔 기술력과 원천 연구를 갖춘 ODM 기업 중심으로 산업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ODM 기업들은 단순히 위탁 생산을 하는 합청업체가 아니라 소재 연구와 제형 개발, 패키징 디자인까지 모두 담당하면서 제품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같은 대형 ODM 기업이 선도하고 있고 최근엔 자체 브랜드와 기술 융합 역량을 함께 보유한 신흥 기업들이 산업의 혁신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화장품 산업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증권가에선 이번 분기 화장품 업종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해외 매출 다변화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일본, 동남아 그리고 중동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뷰티 관련 데이터 분석 기업인 나비고에 따르면 25년 3분기 세포라 스킨케어 매출 점유율 상위 브랜드로 라네즈가 3.1%로 5위를 달성했고요. 이니스프리가 2.6%로 8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세포라의 3분기 광고비 집행 상위 스킨케어 브랜드 목록에 설화수가 4.4%의 비율로 8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대형 리테일러가 K뷰티 브랜드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미국 시장과 관련한 또 다른 소식으론 미국의 화장품 매장 체인인 울타에선 스킨케어 매출 점유율 상위 브랜드로 아누아가 2.6%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누아가 울타 내에 25년 2월 오프라인 전 점포 입장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비고는 8월부터 입점을 시작한 메디큐브를 주목했고요. 3분기에 메디큐브 포함 총 13개 K뷰티 브랜드가 울타에 런칭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인데요. 프리미엄 제품 수요의 확대입니다. 단순 스킨케어를 넘어서 기능성, 항노화, 디바이스 연계 제품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ODM을 기반으로 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력 있는 ODM 기업과 협력하거나 자체 R&D를 강화한 브랜드사들이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산업 변화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인 APR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PR 하시면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스터 프로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APR은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디바이스와 화장품을 결합한 기술 중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홈케어 기기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스터 프로 그리고 그 외의 기기들도 굉장히 성장 중인데요.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APR의 3분기 매출은 약 3,676억 원, 영업이익 8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그리고 217%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를 넘어섰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242% 성장, 일본에서는 224%, B2B 425% 증가 등 글로벌 시장 확장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APR의 강점은 화장품 모델과 디바이스의 융합 구조입니다. 자사 미용기기와 연동되는 기능성 화장품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체류 시간과 재구매율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 제품군의 해외 판매는 전년 대비 373% 증가했고요. 요즘 화장품 업계에서 떠오르는 또 다른 키워드, 바로 PDRN인데요. PDRN, 콜라겐, 비타민C 등 고기능성 제품 라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지도를 확장 중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매출 소식과 더불어서 APR은 지난 9월 기준 자사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APR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5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2021년 3월 첫 번째 제품인 더마 EMS 샷 출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인데요. 홈 뷰티 디바이스 수요 확대와 K-뷰티의 글로벌 인기 상승과 함께 최근 판매 추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요. APR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 개선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 산업이 기술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브랜드 파워와 감성 마케팅에 의존하던 K-뷰티가 이제는 데이터 기반 연구, 기능성 원료, 디바이스 융합 기술로 무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ODM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브랜드들과 협업하면서 K-뷰티의 공급망 자체를 고도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화장품 산업은 기술력, 브랜드력, 해외 확장력의 세 축에서 균형 잡힌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로 소비 심리가 약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프리미엄 뷰티 시장 성장세가 K-뷰티 기업들에게 꾸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누가 더 예쁜 패키지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기술적 차별화와 글로벌 확장을 이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ODM 기술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APR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APR과 그리고 국내 화장품 산업에 대한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리포트 잘 들었습니다. 저도 뷰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집에서 화장품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홈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K-뷰티를 이끌어 나갈 주자, 바로 이 APR처럼 화장품과 디바이스를 결합한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뷰티의 다음 성장 스토리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평 시간입니다. 먼저 유상화 아나운서, 오늘의 한 줄평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오늘 제가 느끼는 한 줄평은요. 이대로만 가자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도 함께 좋았죠. 우리나라 증시는 4,000피를 코앞에 두고 있고 미국 증시 또한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데요.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승현 아나운서는요. 네, 시장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4,000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네, 코스피 4,000피를 향해 강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이신전심입니다. 제가 오늘 의상을 준비하면서 강한 상승장을 기대했는데, 네, 역시 빨간불을 켜면서 강한 상승장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을 텐데요. 다음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